일왕이 살고 있는 도쿄의 에도성. 일제 식민 통치가 서슬퍼렇던 1932년 1월 8일, 바로 이곳에서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봉창 의사가 일왕 히로히토의 행렬을 향해 폭탄을 던진 것이죠. 그 독립운동과 관련돼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 이 사쿠라다 분이 지금 바로 여기 앞에 있는 작은 분인데요. 천황 황거가 바로 여기입니다. 사쿠라다 문 앞쪽으로 해서 여기가 일본 관가의 중심이라고 치면 반대편에 요 방향이 긴자인데 네. 저기는 이제 일본 금융의 중심. 아, 그러니까 일본의 중심은 언제나 이렇게 천황가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 경제 이게 틀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그 제국주의의 중심에 서 있는 상징적인 인물인 천황을 제거해야지 우리가 독립을 앞당길 수 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천황을 언제든지 천황을 대상으로 계속 의거를 하려고 시도를 했던 겁니다. 비록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일본 제국주의의 심장과도 같은 곳에서 감히 일왕을 상대로 한 테러는 이봉창 의사의 시도가 처음이었습니다.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에 충격을 안긴 이 사건은 당시 침체 일로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준 계기가 됐습니다. 이봉창 의사의 의거지 바로 근처에 있는 히비야 공원. 이곳 역시 항일 독립운동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 1919년 2월 8일에 여기서 네.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때 2월 8일에 그 독립선언을 한 다음에 2월 12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서 여기에서 유학생들이 가두행진을 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조선인 그 유학생 하구의 멤버가 한 1000명 가깝게 됐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이제 독립의지가 더 고취가 되는 그로부터 1개월 후인 1919년 3월 1일 3.1 만세운동이 조선반도 전체에서 한반도에서 들불처럼 퍼져나갔던 식민지 35, 6년 동안 대중이 독립에 대해서 고취를 하고 운동을 했던 그 시작을 일본에서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네. 한반도에서의 3.1운동의 계기 중에 하나로서 직접적인 이팔 계기죠. 선언 직접적인 직접적인 계기가 계기. 있었다는 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공원은 가끔씩 다니긴 했는데 네. 이렇게 뭐 영향이 큰 장소인지 몰랐네요. 항일 독립운동은 식민지 조선과 중국을 주요 무대로 이루어진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 일본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들의 행적을 찾아 나섭니다.日本でいう反日構想をいろいろやってる方たちのその運動その事実をこちらも韓国の方たちまたは日本の在日の方たちにもちょっと広く教え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日本ではちょっと有名なその活動家も韓国で全然知られてないとか、そういう形だと思うんですね。その正当に評価するっていうことが大事だと思いますね。そういう日本で生命をかけてそういう運動を展開したそういう人に対する敬意っていうかね、それがやっぱり必要になってくるんじゃないかと。일본 도쿄의 한 작은 놀이터. 언뜻 이곳이 어떤 장소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도쿄 그 감옥
이치가야 형무소가 있었던 자리라는 거. 놀이터 한켠에 놓인 작은 위령탑만이 이곳이 과거 형무소였음을 알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이봉창 의사가 수감됐다고. 네. 이봉창 의사가 1932년 1월에 천황을 폭살하려고 사쿠라다 몰에서 폭탄 투척을 하셨다가 체포되셔서 수감된 데가 도쿄 이치가야 형무소. 바로 여기가 그 터입니다. 형사자 유령탑. 형을 받고 사형을 당한 사람들을 유령하는 탑입니다. 1964년 7월에 일본 변호사협회가 세웠기 때문에 과거의 형무소 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많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가슴 아픈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일왕의 행렬에 폭탄을 던진 이봉창 의사는 바로 여기에서 형장의 이슬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는 이 터에서 또 한 명의 독립운동가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얼마 전 영화로 만들어져 재조명된 박열. 戒令を宣布する 나는 잡힌다.朝鮮人虐殺事件を隠蔽しようとしている。パクと共に死ねるなら私は満足しよう。 우리 조선인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 그가 처음으로 수감된 곳도 바로 여기 이치가와 형무소였습니다. 1923년 일본 관동 지역을 강타한 대지진. 일본 제국주의는 정치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그 책임을 제일 조선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 때문에 당시 일본에 기거하던 수많은 조선인들이 처참하게 학살당했습니다. 産地運動以来もう日本のマスコミがもう不定先人っていうのを散々垂れ流しますよね。やっぱり朝鮮人は何をするかわからない、というそういった思想が刷り込まれていくわけですよね。で、普段やはり接してない朝鮮に接してない人間たちはやっぱり朝鮮人たちを差別して下に見てるというところは明らかにありますので、この自分たちが団結できないちょっと弱った段階で復讐され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ね、その恐怖ですよね。で爆弾だとか井戸に毒というのが噂が流れるとスッと入ってきてしまうという、あ、彼らは私たちに復讐しに来てるんだっていうところがあるんですね。だからそれはそのいろんな理由の複合の中で出てきた悲劇だろうな。 이 무렵 일본에서 한창 아나키즘 운동에 몰두하고 있던 박열은 그의 동지이자 연인이었던 일본인 여성 가네코 후미코와 함께 대역죄로 체포됩니다. 호기롭게도 박열은 자신의 재판을 일본의 식민 지배의 부당성을 알리는 기회로 삼고자 했습니다. 당시 박열의 사상적인 배경은 아나키즘이었다고 하는데요. 아나키즘은 모든 국가 권력을 부정하는 사상이지만 조국이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족주의적 성격도 함께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나키스트라는 것은 어떠한 권력이나 지배보다는 보다 더 자유롭고 힘의 논리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조선이라는 자기의 민족에 대해서는 민족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없지는 않았다는 건 이야기할 수 있죠. 결국 박열은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국제 여론의 악화를 의식한 일제에 의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는데요. 22년이 넘는 수감 생활 끝에 해방 이후에야 풀려나게 되죠. 박열은 해방 후 제1동포들의 단체인 신조선 건설동맹의 초대 위원장과 민단의 초대 단장을 맡으며 또 다른 의미에서의 독립운동을 이어갑니다.
그러니 처음 말씀하신 것은 자주 독립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다 해야지 외국에 의지하지는 말자. 외국이 신탁 통치를 한다 하는 얘기는 다시 일제 36년을 연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반대하는 운동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국에서 온 그 임시정부를 떠받드는 그런 운동을 우리 해야 한다. 그런 아래에서 우리 전 민족이 단결하고 새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기초를 잡아야 한다. 박열과 함께 사형을 받고 수감되었던 부인 가네코 후미코는 투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1926년 23살의 꽃다운 나이로 옥사했습니다. 그녀의 유해는 현재 남편 박열의 고향 문경에 묻혀 있는데요. 박열은 1949년 영국 귀국한 이듬해 발발한 한국전쟁 당시 납북돼 안타깝게도 부인과 함께 고향에 묻히진 못했습니다. 대신 문경에는 그를 기리는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맞선 기계와 저항, 그러나 너무 짧았던 두 사람의 사랑은 기념관 안에 여러 모습으로 남아 재현되어 있습니다. 1933년 일군의 조선인 청년들이 중국의 상하이에서 일본 공사를 처단하기 위한 작전을 모의합니다. 그러나 작전이 사전에 누설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해외 3대 의거 가운데 하나인 6.3정 의거입니다. 그래서 이봉창, 윤봉길 사건과 더불어서 일제 때 행해진 해외 3대 독립의거. 아까 6.3정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6.3정 의거가 처음에 일어났을 때 그 보도 기록인데 여기가 이제 6.3정이고, 네, 이 사람들이 송강춘이라는 중국 음식점에서 처음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무창로인데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에서 대기하다가 이제 붙들려서 3명이 체포돼서 일본 경찰이 압수했던 그 당시 무기류입니다. 보시면은 요거랑 요게 같은 건데 가운데 이게 도시락 폭탄입니다. 1932년에 그 상하이 홍코우 그 공원에서 윤봉길 의사가 썼던 도시락 폭탄, 그것과 동일한 것인데, 제가 들은 정보 그 기록에 의하면 도시락 폭탄이 2개가 준비가 됐는데 윤봉길 때 하나 쓰고 그 남겨둔 도시락 폭탄, 그게 사실 동일한 거죠. 최종으로 이분이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게 1933년 11월 흑색 공포단의 공판이 열리다. 당시 작전을 모의했다가 체포된 흑색 공포단의 단원들은 모두 일본으로 압송됐는데요. 주동자였던 원심창 의사는 재판을 받은 뒤 나가사키 형무소의 독방에 갇혔습니다. 지금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원자폭탄이 투하된 장소라는 걸 기리는 평화공원으로 조성돼 관광객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수많은 조선인들이 수감되어 있었던 형무소였다는 걸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알고 있을까요? 여기 그 나가사키 형무소 우라카미 형무지소의 자리입니다. 여기가 1933년 3월 17일에 그 상하이 6.3정 의거를 하였던 원심창, 백정기, 이강은 이 3분이 여기로 압송되었던 자리입니다. 그 당시 원심창 의사가 독방에 있다가 다른 데로 이감이 되면서 목숨을 구명할 수 있었고요. 원심창의 경우에는 그 가고시마 형무소에서 1945년 10월 10일에 추록하여서 자유의 몸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 계셨으면은 당연히 이제 돌아가셨을 테고, 그때 원자폭탄 떨어졌을 때 지금 여 형무소에 조선인들이 있었다. 조선인 최소한 13명인데 13명이라는 게 정말 제일 작은 숫자, 확인된 게 13명이고 그 이상이라는 의미. 폭탄이 떨어졌을 때 형태가 없을 정도의 폭격을 맞은 거잖아요.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그리고 민족지사들이 여기에 수감되어서 했던 독립운동의 하나의 흔적인데, 우리 상하이에도
독립운동가의 흔적이 있다 그러고 그 여순 감옥 뭐 하와이까지도 이렇게 가는데 왜 일제의 본산이었던 일본 땅에서의 그 독립운동 민족 지사들이 이렇게 조명받지 못하는가. 그리고 이 나가사키 평화공원에 들어와서 이 장소가 한국인의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갇혀 있다가 죽었다 뭐 이런 것에 대한 거에 조명이 전혀 없다는 것이 좀 놀랍다는, 그리고 정말 애석하고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부터라도 우리 한국 정부 그리고 본국에 계신 분들이 각성을 하여서 나가사키에 들릴 때는 반드시 여기에서 그 선열이 어떤 일을 했던 것을 찾아보고 공부하고 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도왔을까요? 원폭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원심창 의사는 해방이 되고 나서야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박열과 함께 민단을 설립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독립운동에 이어 통일운동에 앞장섰던 원심창 의사는 제1동포를 위한 신문 통일일보를 창간하기도 했습니다. 통일일보 창간호입니다. 1959년 1월 1일자로 조국의 평화 통일을 완수를 위하여 민족의 총력을 기울이자는 결집하자. 그래서 우리 제1동포에게 고한다. 창간에 지금 하여 이런 제목으로 제1호가 납니다. 이때 원심창 선생님이 아주 특이한 거는 그러니까 독립운동 하셨다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우리가 독립을 한다는 것은 통일이 완수돼야 독립이 된다. 이런 취지에서 이 통일운동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1959년 1월 1일에 창간하게 되면서 그 전에 일본으로 오신 그 이영건 선생님과 합류해서 이 신문을 만들게 됐습니다. 조국이 평화 통일을 완수하기 위하여 민족의 총력을 기울이자, 결집하자. 원심창 의사의 묘역은 특별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의사 원심창 지묘. 한국전쟁에 파병돼 전사한 제1동포들을 기리는 충운탑 옆에 독립운동가이자 통일운동가 원심창은 영원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전쟁 때 11대, 12대 민단 중앙단장을 하셨고 파병을 할 때 사람들을, 청년 학생들을 모으는 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12대 단장 하실 때는 전쟁의 피해자들을 돕는 조직체를 만들어요, 민단 안에. 그런 운동 하셨는데 어찌됐건 본인 때문에 선량한 청년들이 꽃다운 청춘을 바쳐서 목숨을 잃었다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돌아가실 때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토대학교. 시인 윤동주의 사촌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송몽규 선생이 유학했던 학교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영화 동주를 통해 소개되면서 송몽규 선생은 최근 재조명받고 있는데요. 영광스럽게도 제가 영화 속에서 송몽규 선생 역할을 연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토대학교 문서관에서 아주 귀중한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송몽규 선생의 입퇴학 관련 자료들입니다. 우선 선생이 유학 전에 다녔던 연희 전문, 지금의 연세대학교로부터 받은 추천서가 남아 있습니다.
입학 지원자 추천서. 자필로 쓴 입학 서류에는 창씨 개명 때문에 쿠니무라라는 일본어 발음 표기가 적혀 있습니다. 송몽규와 윤동주가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된 것은 1943년 7월. 그로부터 얼마 뒤 학교 측이 송몽규를 방학, 즉 퇴학 처리한다는 처분서 역시 남아 있었습니다. 사학과 손과생 손몽규. 학생의 본분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퇴학으로 처분한다. 송몽규는 결국 후쿠오카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해방을 불과 4개월 앞두고 옥사했습니다. 사촌인 윤동주 시인이 같은 형무소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 뒤였습니다. 두 사람이 갇혔다가 사망한 후쿠오카 형무소는 지금 터만 남아있고 형무소는 인근 지역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윤동주라고 하면 남녀노소 누구나 다 아는 사람 같은 친근한 이미지가 있는 반면에 같은 동료였던 송몽규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그 동주란 영화가 나오지 않았다면 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송몽규라는 존재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동주랑 송몽규가 고종사촌지간, 나이도 뭐 같았고 이 사람들 같은 혐의로 사실 이 구치소 형무소에 수감되어서 2년 동안 이 구치소의 높은 담벼락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윤동주와 송몽규가 이 근처에서 역시 붙들려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실감할 수 있는 현장이 아닌가.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구치소에는 큰 벽만 맞습니다. 예. 그런 억울함을 좀 느낄 수가 있는. 일본에 유학 와서도 조국의 독립을 염원했던 식민지 청년. 대학 입학 전부터 일찌감치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송몽규는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具体的に何か活動したかどうかはわからないですけども、その独立という問題に対して、積極的な姿勢を持っていたのは多分孫文牛だと思いますね。どういったところからそういったその孫文牛の積極性というのを受け取る眺め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か。ユン・ドンジュの方の判決文を読むと、日本がその朝鮮語を禁止しているというのは、おかしいというふうに批判をしていたり、それから民族文化を発展させねばならないというふうなことを友人に語ったというふうなことがこの判決文の主な内容なんですね。ですからユン・ドンジュについてはそういう文化的な問題ということが主な容疑になっています。でそれに比べて孫文牛の方は、そういう文化的な問題もありますけども、もう少しその政治的な発言ですね。友人にこういうふうに語ったと。例えば日本が敗戦を迎えた時に我々は立ち上が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ふうなことを友人に語った。そういう政治的な発言というものが孫文牛の判決文には書かれているわけですね。でそれを考えると、孫文牛の方は、そういう独立ということに積極的で、ユン・ドンジュはそれにはもちろん共鳴はするけれども、自分としてはもうちょっと異なる文化の問題、それを、重視しているんだというふうに読み取ることができるわけですね。ですからそういう点で2人はちょっと違いがあるというふうに私は思っています。
고요히 침전된 어둠. 만지울 듯 무거웠고 밤은 바다보다도 깊구나. 홀로 밤 헤아리는 이 마음은 험한 산길을 걷고 나의 꿈은 밤보다도 깊어. 호수군한 물소리를 뒤로 멀리 별을 쳐다 쉬파람 분다. 일제의 한복판에서 제국의 심장을 향해 저항했던 사람들. 무장투쟁과는 다른 결을 가지고 있지만 12의 독립운동가들은 분명 의미 있는 족적을 남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독립운동가들은 머리를 썼어. 그러니까 자신들의 억울함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것인가 했을 때 동지를 규합을 하고 옆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연대가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의 옹호하는 지지자들과 연대를 하려고 했고, 그런 면에서는 한국의 운동가들이 굉장히 뭐랄까 머리가 스마트했다고 할까요? 굉장히 현명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봅니다. 일본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은 일본 지식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というところを、日本人が、清くし反省するためには、そういった独立運動家ですね、の思い行動というのは日本人として把握して、心に刻んでおくことは必要かなっていうふうには思います。これからの、日本と韓国、韓国だけじゃなくて朝鮮半島全体ですよね、それを含む、東アジアの、なんて言いますかね、その未来を考えるためにはやはり、歴史というものを、忘れてはならな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그들에 대한 기억은 해방된 조국을 영원히 지키겠다는 다짐입니다. 바로 우리 후손들의 몫입니다.